안녕하세요. 참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김포시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에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세라입니다. 그동안 김포시 청소년들의 희망과 미래를 책임지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아쉽게도 오늘 김포시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행사 시작에 앞서 간략히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김포시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 김포를 잇다 마음을 잇다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1부에는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의 김광민 소장님께서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김포시라는 주제로 50분가량의 특강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년 동안 김포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신 기관과 개인에 대한 시상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성과 보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 위기 청소년을 위해 각 기관에서 뜻을 모아 희망 지원금을 전달하는 아주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여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0년 김포시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첫 번째 순서로는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김광민 소장님께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김포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특강이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참여자분들은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강사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광민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광민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왔고요. 촌에서 왔더니 설레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행사인 줄 알았으면 넥타이라도 좀 하고 올 걸 후회가 됩니다. 오늘 아동 청소년 학대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눌 생각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학대의 정의는 무엇인지,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간략한 사례 하나를 살펴보고 그 사례를 둘러싼 아동 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들의 태도나 생각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 속에서 아동 학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동 학대에 빠져들게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그러한 친구들보다 오늘은 아주 평범하고 행복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결국 아동 학대의 끔찍한 상황으로까지 몰린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이 친구는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형제들의 이야기까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아동 학대의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태어났고 얼마 안 있어서 동생이 태어났어요. 사실은 이 친구는 삼형제인데요. 우선은 동생 한 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 동생이었고요. 동생이 태어나서 부모님들이랑 어느 가정이랑 다르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셨고 두 분이 다투시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동학대를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아동학대는 이러한 가정에서 발생을 한다, 혹은 아동학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경험칙이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 외에서도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을 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정 내에서도 아동학대는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해체된 가정이라든지 혹은 부부 사이가 안 좋다든지 이러한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의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생기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고 갈등이 발생을 했고 그 갈등이 점점 더 증폭되고 심각해져 갔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됐어요. 이혼하시게 됐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키우시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어떤 모 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3남매를 키우시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셔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가하게 됐고요. 이렇게 폭행을 가하던 중에 결국은 남동생은 아버지의 폭행에 못 이겨서 가출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가출한 남동생은 뭐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렇겠지만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운이 좋게도 어디 머물 곳을 찾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경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게 됐어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게 됐는데 PC방 사장님이 PC방에서 숙식을 하는 걸 허락을 해줬어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의문점이나 혹은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미성년자가 집을 나와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PC방 사장님께서 그 미성년자를 집으로 돌려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시설로 보낸다든지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PC방에서 숙식을 하도록 해준 것이 과연 이게 그 정당한 일이냐, 잘한 일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하겠지만 저는 이게 현행법이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이 PC방 사장님이 이 친구의 남동생에게 했던 일은 잘했다고 칭찬하기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좀 현명한 그리고 배려 있는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고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를 피해 집을 나온 청소년, 이 청소년에게 일시가 될지 장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청소년이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제공해 줬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운이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때 PC방 사장님이 야, 미성년자가 어디 집을 나와가지고 이런 데서 일을 하고 PC방에서 먹고 자겠다고? 안 돼.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니면 혹은 경찰에 신고하겠어. 라고 했다고 하면 이 친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계속된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에 돌아가서 거리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른 비행을 저진다든지 아니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친구가 이 PC방에 갔고 그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이 친구에게 상당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생각을 하고 이 친구에게 이러한 배려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장님의 선택도 그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PC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내던 동생이 어느 날 PC방이 망한 거예요. PC방이 문을 닫았고, PC방이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동시에 이 동생에게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더 이상 먹고 잘 데가 없어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동생은 결국은 PC방을 나와서 거리로 나갔고 거리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밤에는 돌아다니고 낮에 잠을 잡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거리까지 나온 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무시무시한 그런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밤에 외진 곳에서 혼자 잠을 청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밤에는 돌아다니고 그나마 그들이 생각했을 때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낮에 어디선가 잠을 청합니다. 아마 이 동생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잠이야 어디서 가든 자면 돼요. 공원에서도 잘 수 있고 빌딩 계단에서도 잘 수 있고 어쩌다 돈이 생기면 찜질방에 갈 수도 있고 잠은 어디서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게 배고픔이에요. 배고픔이라는 것은 당장 손에 돈이 없으면 해결하기가 어렵죠. 이 친구도 하루 이틀은 버티다가 점점 배고파지고 손에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훔쳤어요. 도시락을 훔쳤고 이 어설픈 좀도둑은 도시락을 훔치자마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죠. 보통 이 정도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정도 훔친 이 정도 사건으로 소년부에 배당이 되면 대부분 봉사활동 정도 처분을 받습니다. 아니면 그 교육명령 정도 이 정도 처분을 받는데 이 판사님은 이 친구에게 상당히 무거운 처분을 했어요. 6호 처분을 했습니다. 소년법상 6호 처분은 소년원에 가는 처분을 제외하고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그 지역의 곳곳에 있는 청소년 보호 시설이 있어요. 청소년 보호 시설에 위탁이 돼서 그 안에서 몇 달 동안 살아야 하는 그런 처분인데 이 판사님이 이 친구에게 6호 처분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판사님이 이 친구 좀 잘 살펴봤더니 이 친구는 가출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가출을 한 게 아니라 탈출을 한 거였습니다. 집에 계속 있으면 아버지한테 계속 맞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집에서 탈출한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소년에게 너 봉사활동을 해라,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라, 혹은 보호관찰을 받아라 라고 얘기할 때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한 청소년,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다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겠죠. 이러한 청소년에게 봉사활동이나 교육명령 이런 것은 실현도 불가능할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님이 생각할 때 이 녀석이 어떤 처분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렇다고 도시락 하나 훔친 걸 가지고 소년원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 판사님의 생각은 이 친구에게 잘 곳과 먹을 곳을 해결해 줘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면서 동시에 이 친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교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지만 도시락 하나 훔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지만 이 친구를 육호 처분을 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 시설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청소년 시설에 갔고 청소년 시설에서 매우 잘 적응을 해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어떠한 비행도 저지르지 않고 상당히 건전한 청소년으로 잘 자라게 됐어요. 동생은 이렇게 잘 됐는데 아직도 남아 있죠. 이 친구 누나 당사자. 이 친구는 집을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워낙 매일같이 때렸지만 동생처럼 집을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한테 계속 맞을 수밖에 없었죠. 계속 맞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을 하셨고 이 경우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재혼을 한 경우인데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재혼을 하신 경우라고 뭐 다르진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계모에 대한 뭐 왜곡된 이미지가 전달될까봐 그래요. 새 어머니도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새 아버지도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참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만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고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새어머니가 아이를 본인께서 키우시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 거리에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에게 이 아이를 양육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모가 되겠죠. 이모네 집에 가서 살게 됐어요. 이모네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참 운도 없죠. 이모도 이 친구를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때린 것 같아요. 매일같이 때렸고 이모네 집에서 매일같이 맞던 이 친구는 드디어 결국은 집을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온 거죠. 요즘은 가출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가정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가정 밖에 있다. 가출이라는 것은 당연히 가정 내에 있어야 한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가정을 나오게 된 거죠. 가정은 청소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이 친구한테는 가정이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탈출했던 거예요. 탈출해서 나왔는데 막상 집은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집을 나와서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 친구는 집을 나올 용기도 없어서 동생보다 훨씬 더 많은 학대를 당한 끝에 나왔고 나와서도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갈 데가 없어서 고민했던 이 친구가 결국은 선택한 곳은 어디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댁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나마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를 잘 타일렀어요. 잘 타일러서 야 그렇다고 집을 나오면 어떡하니? 학생이 집에 있어야지. 잘 타일러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선생님한테는 청소년은 당연히 집에 있어야 된다. 청소년이 있을 곳은 집이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신이 1년 동안 데리고 키웠던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에게 상당히 많은 이해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집을 나왔을 때 과연 이 친구가 왜 집을 나왔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집이란 곳은 이 친구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못 하시고 그냥 설득을 하고 타일러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간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님이든 아니면 이 친구를 그때 키우고 있었던 이모든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얘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 다행인데 당연히 그렇게 안 했으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이 이모라는 분이 이 친구를 엄청나게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조카를 무차별하게 폭행을 했죠. 이렇게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다시 집을 나오게 됐어요. 똑같은 이유였죠. 집에 계속 있으면 정말로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에게 안전한 곳이 아닌 나에게 위험한, 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집을 나왔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상황은 똑같죠. 이번에도 갈 곳은 없었어요. 어디도 갈 수 없었고 또다시 거리를 방황했고 이 친구가 결국은 다시 선택한 건 또다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시 담임 선생님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집에 안 계셨습니다. 그 아파트 현관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선생님 오지 않으셨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밤이 돼서 결국은 아파트를 나와서 그 아파트 경비실로 갔습니다. 경비실에 가서 아저씨 저 몇 동 몇 호에 누구누구 선생님을 찾아왔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계신 것 같네요. 하룻밤만 자고 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비실 아저씨 재워주지 않으셨겠죠. 않으시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른들은 하나같이 그랬죠. 이 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과연 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 친구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청소년은 집에 있어야지 어디 청소년이 가출을 해,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다시 이 친구는 두 번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이제 전화를 받고 이 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얘기 전화 받은 이모가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모한테 전화를 받은 아버지가 이모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모가 아버지에게 나 이렇게 자주 집을 나가는 애는 키울 수 없다,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아버지가 이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구타가 이어졌어요. 이 중학교 1학년이나 되는 여성 청소년을 알몸으로 옷을 벗겨놓고 밤새도록 때렸습니다. 밤새도록 때렸고 밤새도록 맞다가 이 친구가 결국은 새벽 4시에 사망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천시, 제가 온 부천시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백골 사망 사건이라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왜 백골 사망 사건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었냐면요. 이렇게 해서 그 이 친구가 사망을 하자 부모님이 이 친구를 방에다가 방치를 합니다. 이불을 펴놓고 이불 위에 눕혀놓고 방치를 해요. 몇 달 동안 방치를 하고 결국은 사체가 다 부패가 돼가지고 백골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방에다가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부패되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매일같이 청국장을 끓여 먹었다 그래요. 냄새를 없애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경찰에 의해서 방에 있는 시신이 발견되고 결국 이 부모님은 살인죄로 기소가 됐죠. 이 시신이 발견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친구가 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으니 당연히 학교를 못 나오겠죠. 학교를 못 나오니까 학교에서 이 친구 집에 계속 전화를 합니다. 3번, 4번 정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아버님이 걔 집 나갔다, 가출했다, 나도 얘 찾고 싶다 라고 얘기만 하고 전화를 계속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었고 일정 기간 그 출석 독려서를 한 3차례 정도 보내고 결석 일수가 일정 기간이 넘어가니까 학교에서는 이 친구를 이제 정원 외 관리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부천 사건인데요. 이 당시 또 부천에서 초등생이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당국에서 장기 그 미결 상태인 학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니까 다시 또 학교에서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님 누구 집에 안 들어왔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 태연하게 걔 집 나갔어요. 나도 찾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 와서 뭐 여러 가지 꼬치꼬치 물어봤는데 이 아버지가 전혀 협조적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실종된 혹은 가출된 딸을 찾아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경찰에게도 너무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경찰이 뭔가 의심을 한 거죠. 뭔가 의심을 했고 그때 마침 학교에 있는 이 친구의 단짝이었던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얘가 결석을 시작하기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요. 잘 때 보니까 얘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런 얘기까지 듣고 가정폭력을 의심하고 집을 압수수색을 해요. 압수수색을 해서 결국은 이 사체를 발견하게 되죠. 이게 이 친구의 죽음이 밝혀지게 된 경위입니다. 이 친구에게 아까 제가 이제 설명했던 남동생 말고 또 동생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이 동생은 독일에 거주하던 삼촌이 데리고 독일로 갔습니다. 삼촌이 판단할 때는 이 친구를 집에 계속 놔두면 아동 학대로 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막내 동생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도피를 시켰던 거죠. 제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가출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리고 가출이라는 용어를 이 친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가출이 아니라 탈출일 수도 있다. 가정이란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할 때 청소년은 가정에서 가출하는 것이 아니라 탈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가정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단 가정이라는 곳이 가정이라는 곳은 무조건 안전하고 안락한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선생님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중에 2번이나 찾아가는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 친구를 돌려보낸 것은 가정이라는 곳은 안전한 곳이다. 청소년은 가정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을 나온 청소년, 즉 가출한 청소년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가출, 탈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아동학대 부분이랑 조금은 벗어나 있는데 청소년 문제에서 가해와 피해라는 것 혹은 피해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청소년의 학대, 아동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비행 청소년,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도 바꿔야 됩니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리고 그 아파트의 경비원은 가출한 청소년은 무조건 비행 청소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이 집에 안 있으면 거리에 있으면 무조건 비행 청소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친구를 비행 청소년으로 본 거죠. 이 친구의 동생도 한번 볼까요? 이 친구의 동생은 도둑질을 했고 법원에 갔고 법원에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전형적인 비행 청소년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도둑질을 하게 된 계기, 도둑질을 하게 될 때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는 아동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비행이냐 비행이 아니냐를만 놓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비행이라는 전제하에 그들을 접근할 때 그들이 당했던 혹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바라볼 때는 반드시 어느 한 면만으로 비행 청소년이네, 교화를 시켜야 되겠네, 집을 나왔네, 가정으로 복귀시켜야겠네, 이런 식의 상당히 파편화된 그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생각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좀 동영상을 한번 보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영상을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해요. 백골 여중생. 우리 사회는 그 여중생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친구를 잘 관찰했다면, 마을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폭행이 일어나는 가정이었는데 옆집에서 어떠한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선생님, 6학년 담임 선생님 집에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이 백골 여중생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동영상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아동학대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예방을 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아동학대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냐, 방지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할 때 당사자들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신고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끌어가지고 질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조급한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만 더 보면,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된 청소년들의 경제 상태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친구들의 경제 상태를 분석했더니 내가 우리 가정의 경제 여건이 상위권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1%밖에 안 됐습니다. 하위다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99%였어요. 이건 아동학대 부분은 아니고 청소년 범죄 부분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범죄는 아동학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든 청소년 범죄 부분이든 사회 경제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모순들, 제가 오늘 이제 김포를 오면서 지역을 한번 봤었는데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고 그 아파트 반대쪽에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런 식의 그 사회 경제적인 부조화나 모순점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청소년의 문제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청소년 문제 생각할 때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한 번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표를 가지고 와봤고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뺏고 그 시간에 드릴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몇 가지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강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이제 그럼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티모시 님께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부모의 체벌을 알게 되었을 때 훈육과 학대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화면의 질문과는 다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관련 법이나 규정 뭐 이런 혹은 지침 이런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학대는 매우 범위가 넓습니다. 매우 범위가 넓어서 단순히 신체적 뭐 폭력 혹은 정서적 학대 이런 부분을 떠나서 방임, 이 친구를 그냥 뭐 신경을 안 쓰고 내버려 방치해두는 이런 방임까지 아동 학대로 규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장의 경험을 놓고 좀 살펴보면 그 아동이 놓인 환경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규정이나 지침, 뭐 사례 이런 것만 가지고 아동 학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하면 좀 지나치게 그 아동 학대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위험성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동시에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아동 학대라는 것은 그만큼 뭐 민감하고 상황을 제때 제어하지 못했을 경우 끔찍한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민하게 반응은 하셔야겠지만 훈육과 학대를 구별을 할 때는 단지 그 행위만 놓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됐든 그 아이가 놓인 환경이 됐든 그 주변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어쨌든 관련 규정에 따랐을 때는 훈육이라는 그 부모의 훈육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좁다. 그래서 그 손바닥을 때리는 정도의 육체적 그 어떠한 폭력의 행사도 모두 다 학대로 그 포괄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면 아동 학대는 단순한 어떠한 행위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성원리 님께서 아동학대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인 부모와의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캘리포니아 사건이죠. 데이브가 학교에서 분명히 이 친구가 아동 학대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데이브한테 너 무슨 일 있니? 뭐
집에서 혹시 어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이 피해 아동들 같은 경우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자기의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나이가 좀 어리다고 하면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고 특히나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는 이 친구들이 자신의 학대를 부인하거나 혹은 학대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그 친구들의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보호해줬던 그 주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죠. 혹은 그게 강요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피해 아동이 부모와 혹은 보호자와 분리되는 걸 거부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그 아이의 진정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그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 친구를 그곳에 놓는 것은 심각한 어떤 그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혹은 이 아동에게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혹은 아동 학대가 계속해서 반복될 거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아동의 의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법원의 긴급조치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의 임시조치 명령 등을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는 아동을 분리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이 아동이 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아동 학대 현장에 방치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김광민 소장님께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김포시로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포시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순서로는 계획식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김포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시상식 그리고 사업 성과 보고가 이어집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4시에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주고 계신 여러분 모두 쉬는 시간은 잘 보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의 국기를 바라봐 주시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하 의식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신 정하영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자리에 참석해 주시지 못한 정하영 시장님께서 금일 행사를 위해 특별한 영상 메시지를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 대표 청소년 전문기관인 김포시 청소년재단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사업 성과를 알리고 김포시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청소년 안전망 연계 기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아동학대, 학습 격차 등 아동과 청소년의 위기 문제가 심화되고 사회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포시 청소년재단 상담복지센터는 이에 따른 청소년의 위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화상상담과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심리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대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아동학대 스탑, 관심을 2배로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를 통해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상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영상으로 좋은 말씀 전해주신 정하영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위해 많은 분들께서 축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참석해 주시지 못한 관계로 영상으로 모셔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김포시의회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2020년 김포시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도 보고대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김포 청소년들의 안전한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학교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을 그리고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김포시 청소년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오늘의 자리가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법안도 제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윤한영 센터장님 올 한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건강하게 반드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 김포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를 갖게 됨을 마음으로부터 축하드립니다.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구성되도록 김포교육청청이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해 동안 청소년 안전망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꿈과 재능을 펼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촘촘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김포경찰 모두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권진입니다. 2020년 김포시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고용 지원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김포시 관계자 여러분, 1388 청소년 지원단 단장님 외 위원님들, 김포시 청소년재단 이사님들과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전부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신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및 시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상장은 경기도지사 및 김포시장님을 대신하여 김포시 청소년재단 이종상 대표이사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1388 청소년 지원단 염규상님, 청소년 임수빈 양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1388 청소년 지원단 염규상, 귀하께서는 평소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 공을 기려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독. 표창장 풍무고등학교 임수빈, 위 청소년은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올바른 가치관과 희망을 갖고 학업 및 진로 탐색에 정진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김포시장 정하영 대독.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정면에 위치한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1388 지원단 류성희 단장님께서 예쁜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께서는 다음 시상을 위해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포시의회 의장상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1388 청소년 지원단 김진숙님, 청소년 김민채 양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1388 청소년 지원단 김진숙, 귀하께서는 김포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기 청소년 상담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김포시의회 의장 신명순 대독. 표창장 대화고등학교 김민채, 위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청소년 권리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김포시의회 의장 신명순 대독.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정면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하신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의 국회의원 표창 수여입니다. 1388 청소년 지원단 손정은님과 김계령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포시 갑 김주영 국회의원 표창 시상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1388 청소년 지원단 손정은. 귀하께서는 김포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위기 청소년 상담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회의원 김주영 대독. 다음으로 김포시의 박상혁 국회의원 표창 시상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1388 청소년 지원단 김계령. 귀하께서는 김포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회의원 박상혁 대독.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정면 카메라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이윤정님, 청소년 박수야 양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청소년 동반자 이윤정. 귀하께서는 김포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 청소년 상담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김포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정하영 대독. 표창장 장기고등학교 박수아. 위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 복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김포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정하영 대독.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수상자와 시상자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희망 지원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금일 소중한 지원금은 김포시 건축사회, 김포 일만장학회, 새마을 지도자 김포시 협의회, 김포시 새마을 부녀회에서 각각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달해 주신 희망지원금은 김포시 청소년재단에 전달되어 김포시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지원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포시 건축사회부터 희망지원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식 진행에는 김포시 청소년재단의 이종상 대표이사님께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포시 건축사회 임영기 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희망지원금을 김포시 청소년재단에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 1만 장학회에서 희망지원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창수 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청소년 희망지원금을 김포시 청소년재단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마을 지도자 김포시 협의회, 김포시 새마을 분여회의 대표로 진기준 대표님께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희망지원금을 김포시 청소년재단에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진기준 대표님과 이종상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달해 주신 희망지원금은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정 기탁하여 본 재단 내부 심의를 통해 김포시 위기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추진되었던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성과 보고는 신혜덕 상담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신회덕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사업 성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 대표 한 줄, 상담 및 사업 성과, 우수 사업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추진 방향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한 주를 모두의 덕분에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모두의 관심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사업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센터 상담 실적은 11월 30일 기준 총 17,350건이며 상담 내용은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인관계, 정신건강, 컴퓨터 인터넷 사용, 비행, 학업 진로 순으로 상담이 의뢰되었습니다. 비행과 학업 진로가 높은 비중이었던 작년의 상담 내용과 비교해보면 코로나로 인한 우울과 등교 수업 제한으로 작년에 비해 학업과 비행에 대한 고민이 줄어든 반면에 정신건강과 컴퓨터 인터넷 사용에 대한 고민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상담 사업입니다.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올해를 표현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분야에 비대면이 적용이 된 건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담이 비대면으로 전환 지원되었습니다. 화상으로 아이들을 만나 상담하고 온라인 심리검사를 지원한 결과는 미래 상담의 패러다임이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안전망 사업입니다. 필수 연계 기관과 1388 청소년 지원단을 통해 위기 청소년이 발견되면 실행위원회의 사례회의를 거쳐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김포시 청소년 안전망에는 화면과 같은 많은 필수 기관의 여러분들이 청소년을 위해 도와주고 계십니다.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주신 모든 기관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이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동반자 사업, 정서적 관심군 사업, 학교 폭력 예방 사업,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사업, 그리고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등교 수업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73%가 늘어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대상자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사업입니다. 올해 청소년 교육은 품성 개발, 또래 상담, 인성 함양,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해 온라인 방송을 송출하여 학교와 청소년 기관에 지원하였으며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회복 탄력성 향상을 주제로 온라인 부모 교육을 지원하여 가정에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기자단 사업입니다. 올해로 20년이 된 기자단은 현재 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소년 문화 정보지 싹을 직접 취재하고 제작하여 관내 학교와 청소년들에게 연 4회 배부하여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활동하였는데 자세한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인 기자단 청소년을 통해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상담센터의 우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북부분소 개소와 운영입니다. 2020년 5월 6일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분소의 개소로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여 김포의 북부권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균형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걸음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족 강화 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 성과는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담과 심리검사를 화상과 온라인으로 전환, 확대하였으며 가정 내에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드라이브스루, 현관 문고리 배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동 키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활동 지원을 위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청소년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수 성과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이키퍼입니다. 아이키퍼는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모으기 위한 캠페인 활동입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 후 간단히 이름을 입력하여 누구나 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앞으로 김포시를 넘어 전 국민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폭력과 학대를 받지 않는 그날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21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이어주는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청소년 동반자의 찾아가는 상담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김포의 북부권역 청소년을 균형 있게 지원하여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상담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상담 지원을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게 구성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비대면 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청소년을 위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성과 보고를 마치고 올해의 성과를 동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올 한 해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김포시 청소년을 위한 수많은 사업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청소년 안전망 우수 사례 발표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기자단 20기 김지후 양의 활동 수기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기 청소년 기자단원 푸른솔중학교 김지후입니다.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기자단은 청소년 자치기구로서 건강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적 이슈와 정보를 전달하는 문화정보지 싹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 기자단에게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단원들과 모여 의견을 나누고 취재를 나가는 등의 외부 활동들이 모두 취소되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많은 제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기자단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청소년들이 겪고 있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은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따르면 올 3월에서 9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 접수된 우울, 불안, 분노 조절 문제 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85.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살 문제 관련 상담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청소년의 우울 상담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고립, 위축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0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하나 이상에서 과의전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약 22만 명 정도로 지난해보다 22,018명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겪거나 사용 시간이 늘어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자단원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확연히 늘어나게 되고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불편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20기 기자단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고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요가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고 제안하는 기자단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기 청소년 기자단은 약 한 달간 칼림바, 가죽공예, 피포 페인팅의 활동을 각자의 집에서 체험해 보았습니다. 저도 가죽공예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보며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스마트폰을 하며 어영부영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닌 내 손으로 작업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획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자단은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30분 정도 줄일 수 있었다.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면서 우울감을 떨치고 계속 뭔가를 해보려는 행동의 변화가 생겼다 등의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자단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강한 비대면 요가 문화에 함께해 주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기자단 활동은 예전에는 실천하지 못했던 수많은 생각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 우리, 그리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는 일에 동참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 선생님, 의료진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2021년도 제21기 청소년 기자단의 활약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우 양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한 청소년의 수기 발표가 있겠습니다. 상담 수기에 대한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인 한 여학생입니다. 수영선수가 꿈이었던 저는 좌절을 경험한 뒤 제대로 된 목표도 없이 매일같이 방황을 하였습니다. 항상 올바르지 못한 생활로 인해 엄마와의 갈등도 잦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미용을 하여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꿈에 그쳤을 뿐 학원을 다니고 있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하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 같이 올바른 생활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상담이란 것에 대해 정보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알아봐 주셨고 상담을 권하였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도 언제까지 이렇게 방탕하게 지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가짐을 먼저 고쳐보기 위해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던 진로 문제 외에 그 밖에 인간관계, 엄마와의 갈등 등 여러 방면으로 선생님과 상담을 하여 깨닫게 된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아 무척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던 중 선생님과 학원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엄마와의 갈등도 심했기에 제가 직접적으로 엄마한테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도움으로 부모님과 상의 후 미용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원 등록을 했던 작년 12월의 그날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지금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도 3개를 취득하였고 대회 수상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에는 전국대회에도 출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만약 제가 상담센터를 오지 않았었더라면 아직까지 방황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은정 선생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엄마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기회를 가진다면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너무 안심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힘들고 불완전했던 위기 상황을 극복한 그날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상담을 통해 꿈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청소년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학대 예방 캠페인 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올 한 해 저희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한
청소년 안전망 아이키퍼 캠페인 활동을 영상을 통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방임한다는 신고가 그동안 3차례나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학교까지 못 가게 되자 아이들이 배가 너무 고팠던 분입니다. 7살, 4살 박양남매는 엄마로부터 수년간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이나 이웃, 보육기관 그 누구도 이 아이들을 원영이 사건,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학대를 한 이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끔찍한 추가 학대가 알려지면서 초등학생 아이 2명이 옷을 벗은 채로 맨발로 산을 걷고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들은 발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부모는 9살 아이의 손을 찢었을 뿐 아니라 쇠사슬로 감아 묶어두고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학대 속에서 아이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지 16일 만에 울부다부지가 경찰에 김포시 청소년재단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자 아이키퍼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이키퍼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김포시 청소년재단과 함께 아동학대 스톱! 관심을 그대로!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큰 꿈이 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아이키퍼 캠페인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송을 발표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송은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임수빈 학생이 함께 곡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풍모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임수빈입니다. 저는 작년에 진로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게 되었고 현재 실용음악과를 전공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방치되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정말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족하고 서툴지만 용기를 내서 저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캠페인송을 만드는 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작지만 저의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어 너무 뿌듯합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 함께 지켜요. 관심이 2배면 보여요 우리 할 일. 우리 아이들 행복 만들어가요. 관심이 2배면 우리는 아이키퍼. 함께해요 아이키퍼.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함께해요 아이키퍼.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함께해요 아이키퍼.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 안전 함께 지켜요. 관심이 2배면 보여요 우리 할 일. 우리 아이들 행복 만들어가요. 관심이 2배면 우리는 아이키퍼. 함께해요 아이키퍼.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함께해요 아이키퍼.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을 보는 내내 가사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노래를 탄생하는 데 도움을 준 임수빈 양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성과 보고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올해도 저희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모두가 안전한 김포시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학대 예방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아이키퍼 캠페인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는 캠페인송 챌린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 김포시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번 행사는 온라인 중계를 통해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멀리서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오늘 참여하실 수 있어서 반가웠지만 마스크를 쓰고 배워야 해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뵙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이세라였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